원단이 소재은행에서 제일 잘 나가는 소재인지 알고 계셨나요? 패션용 원단은 패션 아이템을 제조,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단입니다. 산업용 원단은 그 외에 모든 산업에서 발생하는 원단입니다. 소재의 맥을 짚다 원단 시리즈의 첫 번째 주인공은 한복 원단이었죠. 뿅! 두 번째 주인공은 커피 포대입니다. 요! 커피 포대 정말 튼튼하고 세 번째 주인공은 플렉스입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짜투리 가죽입니다. 가죽 제품들을 쉽게 제작해볼 수 있다는. 이제 여러분도 재활용 원단에 대한 거의 전문가가 되었겠죠? 1부에서는 카드뉴스를 통해 원단의 재활용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고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려 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패션용 원단에 대한 디테일한 질문들을 여쭤보기 위해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해 연구하고 계시고 국립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교수님이신 하승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소재은행 소재상담소를 위해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재은행 TV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교수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국립공주대학교의 의류상품학과에서 디자인 전공을 맡고 있는 하승연 교수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평소에 섬유 제품의 재활용과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해서 연구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떻게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지인으로부터 패션 모 기업에서 브랜드 런칭하는 팀에 와서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여성 캐주얼 브랜드였는데요. 브랜드 런칭하는 과정에서 그 친환경 패션이 무엇인지 조사하다 보니까 환경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컨셉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컨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가 이제 2008년 3월에 런칭을 해서 오픈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고 여러 가지 회사의 내부 외부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시 소비자들이 친환경 패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환경 패션은 무엇일까라는 궁금함이 생기면서 박사 논문의 주제가 되었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혹시 재활용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여기 서울 재활용 플라자 처음 개관했을 때부터 기사로 접하고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기사를 읽었는데 2018년에 이곳에 자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몇 개월 방문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함께라든지 저 혼자 아니면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전문가를 제대로 부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과 재활용 플라자 입주기업분들이 질문해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원단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일반 개인분들도 궁금해할 만한 라이트한 질문입니다. 원단 가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도 잠깐 찾아봤는데 원단 가공 종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공이란 열이나 압력 그리고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섬유의 표면이나 실에 영향을 주는 화학적이고 기계적인 처리를 의미합니다. 종류에는 시각적인 외관을 위한 가공이나 촉각적 효과를 위한 가공, 그리고 기능성을 부여하는 가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시각적인 외관이나 촉각을 위한 가공에는 같은 면섬유라도 실크처럼 부드럽고 광택이 나게 하는 실크 가공이라든지 드라이한 느낌이 나도록 파우더리한 감각을 모래와 같은 터치로 만드는 드라이 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기능적인 가공에는 생리적인 쾌적성이나 위생, 건강, 안정성, 편리성 등이 목적이 되는 가공이고요. 예를 들면은 땀을 빨리 흡수하고 빨리 마르게 하는 흡한속건 가공이라든지 통기성과 신축성을 부여하는 가공 등 여러 가지 가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이 거의 다 가공된 옷이겠네요, 그러면? 네,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도 받아보고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원단의 앞면, 뒷면을 구분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업용 원단은 어떤 광고라던가 운송이라던가 이런 명확한 용도가 있다 보니까 쓰임에 맞게 앞뒷면이 확실할 것 같은데, 옷을 만드는 원단들은 데님 원단 정도를 제외하고는 앞뒷면이 따로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전에는 원단의 이제 가장자리에 보면 바늘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 원단을 가공할 때 기계에 고정시켜서 걸기 위한 바늘 구멍인데, 그 바늘 구멍의 모양을 보면서 오목한 쪽이 겉면, 볼록한 쪽이 앞면 이렇게 구별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최근에서는 오히려 겉면이 아니라 앞면을 가공하기도 하고요. 가공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이제는 가장자리에 바늘 구멍을 보고 앞뒷면을 판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단을 펼쳐놓고 보시면 만약에 광택이 있는 원단이라면 광택이 좀 더 강한 쪽이 앞면이고, 또 프린트가 된 원단이라면 프린트가 더 선명하게 된 곳이 앞면이고요. 그리고 또 조직이 있는 원단이라면 조직의 결이 좀 더 선명하고 고르게 나와 있는 쪽이 앞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모가 있는 원단이라면 기모가 좀 더 서 있는 쪽이 앞면. 그래서 그 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원단의 모든 상태가 고르게 보이는 쪽이 앞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류나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꼭 앞면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원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본인이 원하는 방향,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옷이나 제품에 맞는 면을 선택해서 쓸 수도 있고, 네. 실제로 의류 회사에서 앞면을 겉으로 해서 옷을 만들어서 히트를 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앞뒷면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어떤 면을 선택해서 제품을 만드느냐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 앞뒷면 구분이 힘든 원단들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괜한 걸 했나 싶기도 한데, 혹시 한번 판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이제 광택 소재이기 때문에 광택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쪽이 앞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시기에는 광택이 어디가 더 강한 것 같은가요? 저는 아무래도 이쪽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맞췄네요. 네. 제어의 습득력 보셨죠? 그러면 얘도 광택이 어느 정도 있는 소재인 것 같은데, 얘는 끝에 바늘 구멍이 있네요. 네. 바늘 구멍이 움푹 들어간 게 겉면이라고 겉면. 하죠. 네. 이쪽이 움푹 들어갔네요. 네, 맞습니다. 바늘구멍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네.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광택도 있지만 조직이 조금 더 여기가 선명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이쪽이 뭔가 더 면 같은 느낌이고, 뒤는 네. 조금 더 어떤 거친 느낌? 네, 거친 느낌. 네. 그렇죠. 조직이라든지 광택이 좀 고르다는 느낌이 드는 쪽이 앞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단 앞뒷면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원단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질문들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은 같은 소재, 같은 혼합률을 가진 원단이더라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질문을 보고 생각해 보니까 같은 혼합률이라고 하더라도 면백 퍼센트 청바지와 면백 퍼센트 티셔츠는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혹시 어떤 차이일까요? 네,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요. 직물이라는 것이 섬유의 종류나 혼용률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섬유라도 섬유 품질에 등급이 있고요. 같은 등급의 섬유라 할지라도 실에 굵기나 꼬임이 다르게 나타나고요. 또 동일한 실이라 할지라도 직물의 조직이나 두께, 밀도가 다양하게 재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직물 감성은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가공에 대한 설명이 있었잖아요. 네, 다른 가공이 들어가면 또 다른 느낌이 날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식서 방향이 무엇인지, 패션 아이템을 만들 때 식서 방향을 어떻게 고려하고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식서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면, 원단 두루마기를 이렇게 봤을 때 원단을 가위로 자르는 방향이 식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물의 세로 방향이고요. 원단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이 바로 식서 방향입니다. 반면에 이제 푸서라고 있습니다. 식서의 반대 방향인데
있는데 그 푸서의 특징은 잡아당기면 원단이 늘어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식서 방향에 맞춰서 재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옷을 만들었을 때는 모두 세로 방향으로 중력을 받게 되는데 네. 식서 방향을 하지 않으면 옷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든 옷이 늘어나지 않게 형태 안정성을 위해서 식서 방향으로 배열하고 재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로 방향이 식서 방향, 가로 네. 방향이 푸서 방향. 네, 그리고 푸서 방향으로는 옷이 잘 늘어나니까 옷을 만들 때는 식서 방향을 맞춰서 네, 만들어야 옷이 늘어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해가 너무 쏙쏙 돼요. 확실히 심화 질문이 되니까 답변의 수준도 확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친환경 원단, 재활용 원단들에 대한 질문들을 해볼게요. 재활용된 원단들의 촉감이 궁금합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단들은 단단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요즘 여러 브랜드들이 페트병 원사를 뽑아내서 업사이클 원단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직접 만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 원단들의 촉감이 궁금하긴 하네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지만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플라스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녹인 후에 실로 방사해서 방사된 실로 원단을 재직해서 만들기 때문에 일반 원단과 유사한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여쭤볼게요. 재생섬유, 셀룰로스, 리오셀, 모달, 텐셀 등은 정말 친환경적인 원단인가요? 레이온 원단은 생분해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친환경적인 원단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재생섬유라는 것이 어떤 섬유인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혹시 재생섬유가 어떤 섬유를 말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섬유의 종류를 얘기하면 크게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인조섬유는 재생섬유와 합성섬유로 또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 재생섬유라는 것은 원료는 천연에서 가져오지만 인공적으로 인간이 합성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섬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연섬유로부터 재료를 가져오기 때문에 화학적인 성질은 천연섬유와 같고 만들어지는 과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섬유가 재생섬유입니다. 모두 천연 펄프로부터 셀룰로즈를 추출해서 만든 재생섬유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재생섬유 개발 초창기에 비스코스나 레이온을 만들 때는 만드는 제조 과정에서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많이 방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의 유해성을 없애는 연구를 거듭한 결과 리오셀이라는 새로운 공법을 사람들이 개발하게 됐고 그러한 리오셀 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생섬유들이 텐셀이나 모달 등과 같은 재생 셀룰로즈 섬유들입니다. 그래서 레이온이 친환경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리오셀 공법으로 만들어진 어떤 텐셀이나 모달은 친환경적인 원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달에 관한 질문이 있었네요. 천연 모달이 비싸기에 합성 섬유 중에 모달과 비슷한 기능이 있는 섬유가 있나요? 또한 시중 제품들 중에 가짜 모달도 있다고 하는데 구매 시 참고할 사항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모달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는 섬유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조섬유는 섬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섬유의 형태, 즉 섬유의 길이와 굵기, 단면, 측면, 건축 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달과 비슷한 기능을 갖는 섬유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달의 기능을 갖도록 합성 섬유를 만드는 경우에는 섬유의 형태는 모달과 같이 흉내를 내지만 화학적으로는 여전히 합성 섬유이므로 합성 섬유가 가지는 단점들, 예를 들면 정전기 발생과 같은 단점들은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경우를 소비자분들께서 가짜 모달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연예인처럼 성형을 한다고 할 때 얼굴이 비슷해지더라도 인성이나 성격이나 지적 능력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것과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비용이 있더라도 모달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합성섬유의 성격으로 좀 단점을 감수하고 모달의 기능이 있는 합성섬유를 선택하느냐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적절한 비유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고객의 선택이다. 비슷한 섬유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네, 네. 환경을 생각하면 이제 모달을 선택하면 좋다. 이런 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재생 섬유다. 네, 네, 네. 자, 어느새 마지막 질문 2개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질문들은 보다 광범위한 질문들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원단의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환경에 대한 고민을 떠나서 그냥 패션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의 생각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원단의 요건은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원단이 좋은 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가 옷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디자인을 한 후에 이에 맞는 원단을 선정하기도 하지만 원단에서부터 영감을 받고 디자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단과 디자인, 즉 형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형태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과 형태 안정성, 그리고 세탁의 용이성, 보관의 수월성의 순서로 좋은 원단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션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도 많은 요건이 있네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원단은 어떤 것일까요?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좋은 원단이란 다소 비용이 높더라도 친환경적인 재료로 그리고 친환경적인 제조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섬유가 좋은 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천연 섬유라도 화학 비료를 적게 사용한 오가닉 코튼과 오가닉 울이 좀 더 좋은 친환경 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섬유라 할지라도 생분해성 소재를 원료로 하는 재생 단백질 섬유나 재생 셀룰로이드 섬유가 친환경 섬유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섬유처럼 이런 재활용된 원단도 친환경적인 섬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자분들과 입주기업분들이 보내주신 패션용 원단에 대한 질문에 답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교수님? 혹시 못해서 아쉬운 이야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 입주 기업과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저도 함께 공부하면서 답변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생활용적인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원단은 일반 섬유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친환경성 섬유를 신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자들의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환경 섬유를 개발하는 데 따르는 노력과 시간으로 인해서 제조 비용이 높은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신뢰도 있는 기관의 인증제가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 친환경적인 원단으로 만들어진 의류와 제품들을 만날 때 판매 가격이 일반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보다 다소 높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에 있어서 소재은행도 최대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원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자주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분해성 소재를 원료로 하는 섬유 소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식서 방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